엄마, 나 솔직히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역겨웠어.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척 연기하라 그럴 때 진짜 힘들었거든? 할머니한테서 노인 냄새 나고 옷도 지저분하고. 근데 새 게임기랑 새 컴퓨터 사려고 진짜 꾹 참았어. 그 돈 받으면 할머니랑은 연락 안 할 거야. 수진이 피식 웃자 작은 손주 지민도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약값 빌려달라 그럴 때 일부러 무시하려다가 말았어. 약 안 먹어야지 빨리 쓰러져서 우리 돈 될 거잖아. 근데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척 하라 그래서 힘들었어. 빨리 할머니 돈 받아서 강아지 2마리 키울 거야. 할머니는 강아지 무서워한다며? 그럼 이제 2번 다시 우리 집 못 올 테고. 완전 잘 됐지. 방 안에서 터진 웃음은 칼날처럼 정순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간의 따뜻한 말과 웃음, 살가운 손길까지 전부 계산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꼭 읽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에서 김정순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헌옷에 진 고무신 차림새는 여느 동네 할머니와 다를 바 없어 보였죠. 저 집은 형편이 어려워 보여.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자식들은 어디 있나 몰라.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지 않나?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담장 너머로 들려와도 정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왔던 정순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좋아하니까요. 마당 한쪽에 심어둔 고추밭을 바라보며 정수는 잠시 빗자루질을 멈췄습니다. 올해도 고추가 제법 잘 자랐네요.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이웃들과 나눠 먹을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수는 고추 1개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어릴 적 시골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고추 맛있어요? 옆집 꼬마 아이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추 몇 개를 따서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응, 맛있단다. 너희 엄마한테도 좀 가져다 드려라.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이 동네에서의 삶이 외롭지 않았죠. 그때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대학생인 큰손주 지훈과 고등학생인 작은 손주 지민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의 인사는 의례적이었고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았죠. 지우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지민은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 왔구나. 들어와서 맛있는 거 해놨어. 얼른 와 먹자. 정순이 반갑게 맞이하며 손을 털었습니다. 마당 일을 하느라 흙이 묻어있던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가족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려 했죠. 하지만 민호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안부 인사차 들렀다가 가려고요. 아이들도 학원 가야 하고 수진이도 약속이 있어서 말이에요. 정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수는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자꾸만 집과 마당을 훑어보는 것, 수진이 건물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 벽의 균열이나 지붕의 상태까지 세심하게 체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다 보였거든요. 어머니, 집이 좀 낡아 보이네요. 수리할 곳은 없으세요? 수진이 관심 있는 척하며 물었지만 정수는 그 속마음을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집의 가치를 가늠해 보려는 것이겠죠. 그래, 여기저기 고칠 곳이 많지. 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하니까 괜찮아. 정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이어폰을 빼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 나온 거 없어요? 수진이 아들을 쳐다보며 눈짓을 보냈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친구네 동네가 재개발돼서 대박 났거든요. 할머니네도 혹시 그런 이야기 있으면 좋겠는데요. 정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속을 저들이 알까? 아이까지 나서서 재개발 이야기를 꺼내다니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재개발이라니 이런 낡은 동네를 누가 건드리겠어. 여기는 교통도 불편하고 개발할 만한 가치도 없는 곳이야. 나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생각이지만 말이야. 정순이 일부러 실망스러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무슨 소식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어머니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 알겠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없다는 말에 안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그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명확해졌거든요. 그럼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수진이 형식적인 인사를 하며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민호도 서둘러 따라 나섰죠. 짧은 방문을 마치고 가족들이 떠나자 정수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다시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정수는 묵묵히 다시 쓸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쓸면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오직 이 집과 땅 때문이라는 것을요. 정작 자신의 건강이나 안부에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혼자 서 있는 정순의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의 정적 속에서 정수는 문득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죠. 그래, 나는 그저 늙은 어미일 뿐이야. 정수는 중얼거리며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혼자 먹을 저녁상을 차리는 일이 왠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며 정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며느리와 손주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죠. 그때는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언제부터였을까?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관심이 오직 이 집과 땅에만 향해 있다는 것을 느낀 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도 그들의 눈빛에서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였죠. 재개발 이야기를 꺼낼 때의 그 간절한 표정, 없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모습까지 모든 게 다 보였으니까요. 정수는 쌀뜨물을 버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동네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정순의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문득 며칠 전 받았던 우편물이 떠올랐습니다. 시청에서 온 공문 같은 게 있었는데 아직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천천히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정수는 저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가족들의 방문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깊이 잠들지 못했거든요. 특히 재개발 이야기를 꺼낼 때에 그 간절한 눈빛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정수는 며칠 전 받았던 우편물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런저런 서류들을 미뤄두는 일이 많았거든요. 거실 한쪽에 쌓여있던 우편물들을 식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건강보험료 납부 안내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온 공문이었는데 봉투가 다른 것들보다 두툼해 보였습니다. 이게 뭘까? 정순이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지구 지정 및 토지보상 안내문.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수는 안경을 다시 쓰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필지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 및 건물 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순의 눈이 보상 금액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한 번 보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 10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50억 원. 정수는 중얼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액이었죠. 손에 든 서류가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 이 동네 전체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연장선과 대형 쇼핑몰, 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래서 토지 가격이 급등한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일생일대의 거금을 받게 된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런 큰 돈을 내가 어떻게 하지?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범한 주택이 아니라 150억 원짜리 보물창고 같았거든요. 그때 문득 어제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를 꺼낼 때의 그 간절한 표정들. 혹시 그들이 이미 이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청에서 온 공문을 보니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개별 통지를 먼저 하고 며칠 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직은 나만 아는 소식이구나.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만약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린다면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관심만 보이던 그들이 갑자기 극진하게 대할 게 분명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심일까?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보상금 지급 절차를 보니 최종 합의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는 셈이었죠.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기회에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들이 정말 돈 때문에만 관심을 보이는 거라면 이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신중하게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일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그때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한 거죠. 숨기기로 하자. 그리고 시험해보자. 정수는 중얼거리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한 반찬거리들을 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억 원이면 평생 써도 남을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까? 슈퍼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뭐 사실 거예요? 응, 김치 담글 배추 좀 보려고. 정순이 대답하며 배추를 골라보았습니다. 요즘 배추값이 많이 올랐어요. 할머니도 혼자 사시니까 부담스러우실 텐데. 사장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곧 150억 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 친절한 아주머니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조금씩 아껴 쓰면 되죠. 정순이 대답하며 배추 한 포기를 골랐습니다. 평소처럼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동네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곧 사라질 운명인 이 풍경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죠. 50년 넘게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골목길, 매일 아침 운동하던 작은 공원, 이웃들과 정을 나눴던 구멍가게들. 모든 게 곧 변하게 될 텐데, 과연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집에 도착해서 배추를 씻으며 정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이 이 소식을 언제 알게 될지, 그리고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으로도 뻔히 보였습니다. 갑자기 안부 전화가 늘어나고 자주 찾아오려고 할 거고 온갖 친절한 말과 행동을 보여줄 거라는 것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150억 원 때문일까? 정수는 배추를 씻는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가족들의 관심은 언제나 조건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약 그들이 정말 돈 때문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그때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150억 원을 어떻게 쓸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고요. 정수는 서랍에 넣어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제야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각오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곧 시작될 테니까요. 며칠 후면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그러면 온 동네에 소식이 퍼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시작될 거라는 걸 정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수는 재개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지서를 가끔씩 꺼내보며 150억 원이라는 숫자가 꿈이 아님을 확인하곤 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과연 그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만 관심을 보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서 며칠간 신세를 지고 싶다고 말해보기로 한 거였죠. 평소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집 상태가 안 좋고 건강도 걱정된다며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부터 수진의 반응이 어떨지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정수는 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건조했습니다. 특별한 감정의 기복 없이 의례적인 톤이었죠. 수진아, 미안한데 며칠만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수진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집이 비바람이 새서. 요즘 내가 건강도 좀 안 좋고 혼자 있기가 그래서 말이야. 정수는 목소리에 일부러 힘없는 톤을 섞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불편함은 있었지만 평소보다 더 심각하게 표현한 것이었죠. 어머니, 집이 그렇게 심하게 새나요? 수진이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많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응, 지붕도 오래되고 벽에도 금이 가서. 며칠 전 비 올 때는 양동이를 여러 개 놓아둬야 했어. 정순이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집이라 여기저기 손볼 곳은 많았거든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요. 잠깐은 오셔도 되지만 생활비는 알아서 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의 마음 한쪽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어머니를 걱정하기보다는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고마워. 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언제 오실 거예요? 수진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갈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혈육보다 남인 이웃들이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옆집 아주머니는 정순이 감기라도 걸리면 죽을 끓여주곤 했는데 정작 며느리는 며칠 머물러도 되냐는 부탁에도 부담스러워했으니까요. 정수는 작은 가방에 며칠치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낡은 옷들을 골라 넣었죠. 어차피 그들 눈에는 자신이 형편없는 노인으로 보일 테니까요. 옷을 개면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며칠간 아들네 집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 아직 재개발 소식을 모르는 그들이 어떤 태도로 자신을 대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소식을 알게 되면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도요. 가방을 다 싸고 나서 정수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곧 150억 원짜리가 될 이 공간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온 세월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간 이 집에서 홀로 버텨온 시간들. 그동안 가족들은 얼마나 자주 찾아왔을까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말고는 거의 연락조차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신세를 지겠다고 하니 벌써부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정수는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시가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였는데 자신이 사는 낡은 동네와는 확연히 달랐죠.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에서 내리며 정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그들의 진짜 모습을 지켜보기로 한 거니까요. 현관벨을 누르자 며느리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그리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맞이하는 느낌이었죠. 응, 고마워. 조금만 신세 질게. 정순이 작은 가방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큰 손주 지훈과 작은 손주 지민이 소파에 앉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애들아, 할머니 오셨다다. 인사해라. 수진이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강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과 지민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들과는 거리감이 너무 컸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도 할머니라고 따랐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방은 저쪽이에요. 짐 푸세요. 수진이 쌀쌀맞게 말하고는 다시 자신의 일을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창문도 작아서 좀 답답해 보였죠.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며칠이 어떨지 뻔히 보였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민호의 인사도 수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쁜 척하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온 가족이 모였지만 대화다운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관찰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받아들인 걸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정순이 도와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죠. 정수는 거실에 나와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환경도 그렇지만 가족들의 냉담한 태도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내가 바랐던 가족의 모습일까?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랍에 숨겨둔 150억 원 소식을 알게 되면 과연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아마 180도 달라질 거라는 걸 정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시험이 시작될 테니까요. 아들 내외 손주들과 같이 있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정순만 빼고 대화가 이루어졌죠. 지훈아, 요즘 대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아빠. 이번 학기 성적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지민이는 학원 숙제 다 했니? 네, 엄마. 내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가족들 간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정순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구나. 정순이 말을 꺼내자 모두들 네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지민아, 감기 조심해라. 요즘 독감이 많이 돈다더라. 네, 할머니.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정수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엌 일을 도우려고 하면 수지는 귀찮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해요. 차가운 목소리로 거절당할 때마다 정순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손주들은 더했습니다. 지훈과 지민은 정순이 거실에 있으면 마치 방해되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할머니, 거기 제가 공부하는 자리인데요. 지훈이 퉁명스럽게 말하면 정수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켜줘야 했습니다. 지민은 아예 대화 자체를 피했습니다. 정순이 말을 걸어도 고개도 들지 않고 게임에만 집중하곤 했죠. 지민아, 그 게임 재미있니? 네. 성의 없는 대답에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며칠 계속되자 정수는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늙은이구나. 집이 비바람이 샌다고 해서 며칠 신세를 지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은 부담스러워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정수는 손주들에게 작은 부탁을 해봤습니다. 할미가 약값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좀 빌려줄래? 노인 기초연금 다음 달에 들어오면 줄게.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평소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런 부탁이 자연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큰 손주와 작은 손주가 동시에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릴게요. 지훈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 모아둔 거 있어요. 지민도 덩달아 적극적으로 나섰죠. 정수는 손주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도 제대로 안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요. 할머니, 제가 용돈 모은 거 있거든요. 저도요. 할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였을까? 어느새 아들, 며느리와 손주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짜증 대신 웃음, 무심함 대신 살가운 말.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오면서 물어봤습니다. 목소리도 훨씬 따뜻해졌죠. 할머니, 오늘은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지훈이 정순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말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찮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챙겨주니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 신기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며칠간 차가운 대접을 받다가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으니 적응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순의 마음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같이 정순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약은 제때 드세요. 할머니, 이거 몸에 좋다던데 드셔보세요. 어머니,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런 날들이 이어지자 정수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내가 어색해서 그랬구나. 이제야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구나. 150억 이 정도면 나눠줄 수 있겠다. 정수는 서랍에 숨겨둔 재개발 서류를 생각했습니다.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이제는 가족들에게 나눠줘도 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들이니까 큰 돈을 함께 나누는 것도 당연했죠. 그래, 이제 말해도 되겠어. 정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재개발 소식과 보상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털어놓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런 정순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일이 곧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난 어느 날 밤 정수는 빗소리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안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150억이면 세상 달라지지.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개발로 받는 돈인데 어떻게 쟤네가 그 액수를 알고 있는 거지? 어머니 돈이면 우리 거잖아. 어차피 산 날보다 살 날이 훨씬 더 적은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네라. 미리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아. 아들의 차가운 말에 정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넘게 어머니한테 살갑게 군 거잖아. 방심하게 만들고 서류만 손에 들어오면 끝이지. 수진이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사 부장이 부동산 쪽 인맥이 넓잖아. 그분이 미리 알려줘서 다행이야. 재개발 확정되기 한 달 전부터 정보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해줄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부 정보라고 하더라고.
덕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잖아. 그때 큰손주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역겨웠어.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척 연기하라 그럴 때 진짜 힘들었거든. 할머니한테서 노인 냄새 나고 옷도 지저분하고. 근데 게임기랑 새 컴퓨터 사려고 진짜 꾹 참았어. 그 돈 받으면 할머니랑은 연락 안 해야지. 수진이 피식 웃자 작은 손주 지민도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약값 없다 해서 일부러 모른 척 하고 싶었어. 약 안 먹어야지 빨리 쓰러져서 우리 돈 될 거잖아. 근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척 하라 그래서 힘들었어. 빨리 할머니 돈 받아서 강아지 2마리 키울 거야. 할머니는 강아지 알레르기 있다며? 그럼 우리 집에는 이제 2번 다시 우리 집 못 올 테고. 완전 잘 됐지. 방 안에서 터진 웃음은 칼날처럼 정순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간의 따뜻한 말과 웃음, 살가운 손길까지 전부 계산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내 피부치가 아니라 내 등을 파먹을 하이에나였어. 정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1달 넘게 받았던 사랑이 모두 가짜였다는 충격에 그날 밤 정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족들이 여전히 연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자신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에 민호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어왔습니다. 응, 잘 잤다.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위선자야. 어젯밤에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할머니, 오늘도 제가 어깨 안마해드릴게요. 지훈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고맙다. 정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손주의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역겨웠다고 했지? 노인 냄새 난다고? 지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정수는 거절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약 안 먹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수진도 여전히 친절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별로 없어. 정순의 대답이 평소보다 무뚝뚝해지자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정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심을 확실히 알았으니 자신도 행동에 나설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은행에 갈 일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거든요. 정수는 택시를 타고 시내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박 변호사는 정순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법무법인에 도착한 정수는 접수처에서 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계신가요? 김정순이라고 하는데.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후 박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정순이야. 웬일이야? 갑자기. 박 변호사,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들어와.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무슨 일인데? 박 변호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하더라고. 그래, 축하해. 큰 돈 만졌겠네. 박 변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50억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 150억? 와, 정말 대박이네. 정순이 복 터졌다. 박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야. 문제? 무슨 문제?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순은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그들이 이미 재개발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한 것, 그리고 한 달 넘게 연기를 해온 것까지. 박 변호사는 정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정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모두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내 피부치들은 한 푼도 못 건드리게 해줘. 박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아,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정순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가족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 한 달 넘게 연기하면서 내가 죽기만 기다리면서.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순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확실해? 확실해.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야. 정순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도와줄게. 고마워. 그런데 장학재단은 어떤 식으로 만들 거야? 정수는 이미 생각해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울 거야. 진짜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의미 있는 일이고. 박 변호사가 동의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재단 설립 서류부터 준비해야 해. 그리고 이사회 구성하고 운영 방안도 정해야 하고. 박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수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복잡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서류 준비하고 승인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럼 그때까지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정순이 말했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어.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재단 이름은 뭘로 할까? 정순 장학재단. 정순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야지. 그래. 의미 있는 이름이야.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정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법무법인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은행 일은 잘 보셨어요? 응, 잘 봤어. 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드실까요? 그래. 정수는 식탁에 앉으면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친절한 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우스꽝스럽게 보였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정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담담하게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서랍에서 재개발 서류를 꺼내 다시 보았습니다. 1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선명했죠. 하지만 이제 그 돈의 용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들과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쓰게 될 거였거든요. 정수는 서류를 다시 접어서 넣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준비가 끝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수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기로 한 거니까요. 며칠 후 정수는 다시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업무가 있다는 핑계였죠. 가족들은 여전히 친절한 척하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호가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일찍 돌아오세요. 지훈과 지민도 손을 흔들어 주었죠. 하지만 정수는 그들의 연기가 이제 지겹기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가면을 쓰고 살 거야?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달랐죠. 평생 모아둔 예금 중 상당 부분을 출금하러 간 거였거든요. 은행에 도착한 정수는 창구로 향했습니다. 저축 해지하고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찾으실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정순의 대답에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큰 금액인데 용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정순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서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장학재단 초기 운영비로 쓸 예정이었거든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돈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현금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수표로? 현금으로 주세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손에 쥐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온 정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시 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순아, 왔구나. 어떻게 됐어? 박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기 초기 자금이야. 정순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2천만 원 가져왔어. 재단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하잖아. 박 변호사는 정순의 진지함에 놀랐습니다. 정순아, 정말 확실한 거지? 확실해.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 정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서류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재단 정관부터 만들어야 해. 목적, 사업 내용, 이사회 구성 등등.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서류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정수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단이 만들어지도록 했죠. 장학금 대상은 어떻게 정할까?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그리고 조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정순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이네. 이미 생각해둔 거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 정순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기본적인 서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돼.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빠르면 3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될 거야.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정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재개발 현장을 지나쳤습니다. 벌써 측량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았죠. 곧 이 모든 게 바뀌겠구나.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집도 바뀌고 동네도 바뀌고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은행 일은 잘 보셨어요? 민호도 관심 있는 척했죠. 응, 잘 봤어. 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순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몸에 좋아요. 수진이 반찬을 정순의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물 따라 드릴게요. 지민이 부지런히 움직였죠. 어머니,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그들의 연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짓을 계속할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대답했죠. 그냥 그래.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청에서 연락 온 거 없어요? 시청에서? 왜? 정순이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뭔가 통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 없어. 정순의 대답에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집에 가서 우편함 확인해 봐도 될까요? 왜? 중요한 서류가 왔을 수도 있잖아요. 지훈의 말에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수는 그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재개발 소식이 얼마나 궁금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같이 가볼까? 정순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수진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정순의 대답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 집에 가면 재개발 통지서를 보여줘야 할 텐데 과연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더욱 극성스럽게 자신을 챙기려고 할 거였죠. 그리고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온갖 조언과 제안을 쏟아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거였습니다. 정순이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면 장학재단 설립이 완료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순의 집에 가서 우편함을 확인한다는 계획에 모두가 들떠 있었거든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민호가 서둘러 물었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지. 그냥 가면 돼.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가도 되죠? 지훈과 지민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할머니네 집에 가는 걸 싫어하던 아이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정수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가족들은 계속 재개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재개발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어머니 댁은 땅도 넓고 하니까 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들 손에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거다. 드디어 정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어머니, 우편함부터 확인해 볼까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진실의 첫 단계가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우편함으로 달려가서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편함은 텅 비어 있었죠. 아무것도 없네요. 민호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분명히 뭔가 왔을 텐데.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우편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훈과 지민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안 왔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금세 표정을 바꿨습니다. 실망감을 감추고 다시 밝은 얼굴을 지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민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거예요. 곧 연락 올 거예요. 수진도 덩달아 밝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속 확인해 볼게요. 지훈이 위로하는 척 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는 걱정 마세요. 지민도 거들었죠. 정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우편함에 아무것도 없자 실망했다가 다시 연기를 시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뻔히 보였거든요. 정말 끝까지 이런 짓을 하는구나.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집 안에 들어가자. 정순이 말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가족들은 여전히 친절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수진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어깨 안마해 드릴게요. 지훈이 다가왔죠. 할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지민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들의 연기가 이제 지긋지긋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없다고 해서 실망했으면서 다시 이렇게 꾸미고 있으니까요. 아니야, 괜찮다. 정순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정순아, 드디어 모든 절차가 완료됐어. 박 변호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을 힐끗 보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깐만 밖에서 받을게. 정순이 마당으로 나가자 가족들은 궁금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정말이야? 재단 설립이 완료됐다고? 응. 모든 서류가 승인됐어. 이제 정식으로 정순 장학재단이 출범하는 거야. 박 변호사의 말에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나,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언론에서?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게 화제가 된 것 같아. 내일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날 예정이야. 정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네. 맞아. 기자들도 인터뷰 요청하고 있어. 내일 오전에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어때? 좋아. 그렇게 하자. 전화를 끊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가족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친구야. 별거 아니야. 정순이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박 변호사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 언제 돌아오세요? 저녁에. 정수는 간단히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정수는 박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시작했죠. 전 재산 150억 원을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진심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정순의 답변은 기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와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정순의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전 재산 기부한 75세 할머니의 숭고한 정신, 혈혈단신 할머니, 150억 장학재단 설립. 기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죠. 그날 오후 정순이 재단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씩씩거리며 들어온 것이었죠. 뒤따라 지훈과 지민까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신문에 난 게 정말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어머니, 그 돈은 우리 몫이었잖아요. 민호가 격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피부치 외면하고 남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수진도 울먹이며 항의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훈이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안 남겨주신 거예요? 지민도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내 재산 처분 계약서다. 법적으로 너희가 발 들릴 구석은 없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초라할 땐 외면했으면서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연기했지. 그런 너희에게 왜 줘야 해?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고 연기했지? 내가 다 들었어.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산날보다 살날이 더 적은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네라고 했지? 한 달 동안 살갑게 굴어서 방심하게 만들자고 했고, 정수는 그날 밤 들었던 대화를 하나씩 폭로했습니다. 지훈이 너는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역겨웠다고 했지? 지민이 너는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손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 인생에서 너희는 이미 끝났어. 정순의 단호한 선언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욕설을 퍼붓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순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창밖에서 뛰어노는 장학생들의 웃음소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잘 살고 있구나. 가족들이 떠난 후 재단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정순의 담담한 대답에 박 변호사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순아, 재단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장학생 선발 기준부터 정해야 하고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야 해.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자. 그리고 성적보다는 의지와 품성을 중요하게 봐야 해. 좋은 기준이야. 그럼 교육청이랑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하자. 박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정순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조건에 맞는 학생들을 추천하기 시작했죠. 정수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한 명 한 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네. 정순이 한 지원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가 키우고 계시는데 성격이 밝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학교에서 추천했어요.
담당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아이야말로 우리가 도와야 할 아이지. 정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정수는 여러 아이들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결정을 했는지 알겠어. 정수는 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2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죠.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린 날 정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와 잘 지내고 있니? 조선 가정의 중학생 민수에게 정순이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정말 기뻐하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혼자 힘드실 텐데. 한부모 가정의 고등학생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엄마가 일 많이 안 하셔도 되니까 오히려 좋아하세요. 은지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꿈이 뭐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등학생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소희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쁨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어른이 되렴. 정순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정순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재단에 나가서 장학생들의 학업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장학생 선발을 준비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죠. 정기적으로 장학생들과 만나는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이야기를 하거나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죠. 정수는 그런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민수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재단에서 과외비를 지원해주자.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건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라. 정순이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요? 그럼 진짜지. 너희들이 잘 되는 게 할머니 소원이야. 정순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편 정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날아들었죠.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들을 읽으며 정수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장학재단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정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추가 기부를 해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정순 할머니, 저희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정순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기부금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학생 선발이 이어졌고 재단의 영향력도 점점 커져갔죠. 1년이 지난 후 첫 번째 장학생들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모두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었죠. 할머니, 저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민수가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학급 회장에 당선됐어요. 은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101장에서 상을 받았어요. 소희가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정순이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은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끔 옛 가족들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수는 펜을 들어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장학생들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졸업 후 취업 지원 방안까지. 계획을 세우는 정순의 얼굴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단 한 점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정순 할머니는 75의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요.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그 앞에서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이는 그것을 나눔의 도구로 만들어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순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순 할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할머니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정순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행동이 이해되시는지 아니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듣고 싶은 이야기 주제도 댓글로 제안해주세요. 고맙습니다.